아들아, 이 돈은 우리가 위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거야.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 눈앞에서 내 은행 계좌를 텅 비우는 것을 빤히 보고 있었다. 이것이 셀 수 없이 많은 착취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이미 너무 늦어버린 뒤였다. 나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다고 믿었지만 그 삶이 친아들에게 수년간 도둑맞는 것을 의미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는 웃는 얼굴로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주겠다고 말했지만 그가 관심 있는 것은 단 하나, 결코 그의 것이 아닌 돈뿐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먼저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아래 댓글로 이 영상을 어디서 시청하시는지 알려주세요. 저희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전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평범했던 화요일 오후였다. 내 남은 생을 송두리째 바꾼 그 말을 들은 것은 37살 된 내 아들 이준호는 부엌 식탁에 앉아 내가 갓 내린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고 있었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그의 관자놀이에 돋아난 몇 가닥의 흰머리를 비췄다. 그것은 65살 된 노모인 나 김숙화에게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엄마, 그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늘 그랬듯이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가 무언가를 원할 때면 늘 쓰던 어조였다. 다음 달 연금이 들어오면 엄마 돈 전부 제 계좌로 옮기는 게 어때요? 앞으로 제가 다 관리해 드릴게요. 내 손에 들린 찻잔이 허공에 멈췄다. 나는 그의 말을 곱씹으려 했으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질문도 제안도 아니었다. 이미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듯한 선언이었다. 이준호, 다 관리한다는 게 무슨 의미니?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했으며 물었다. 간단하죠. 그가 웃었다. 그 웃음은 어릴 적부터 나를 설득하려 할 때마다 짓던 표정이었다. 엄마는 이제 65살이잖아요. 평생 고생하셨으니 이제 쉬세요. 더 이상 공과금이나 재정 문제로 머리 싸맬 필요 없어요. 이런 사소한 일들은 제가 처리할게요. 나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나는 국공립병원에서 간호사로 꼬박 40년을 일했다. 이준호가 3살 때 남편이 우리 모자를 버리고 떠난 후 나는 홀로 그를 키웠다. 40년 동안 나는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돈을 모았다. 우리는 작은 단칸방에서 살았고 옷은 색이 바래일 때까지도 버리지 못했다. 이 모든 것은 내 아들이 내가 가질 수 없었던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좋은 교육, 남들 보기에 번듯한 옷, 그리고 나처럼 고생하지 않는 삶. 글쎄, 아들아, 엄마는 늘 내 돈은 내가 관리해왔는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엄마,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사셨잖아요. 이제 엄마가 편히 지내실 때예요. 그는 내 손등에 손을 얹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제가 다 처리하게 해주세요. 이건 아들로서 엄마가 평생 저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보답하는 최소한의 도리잖아요. 그의 말은 그럴듯하게 들렸고 어쩌면 약간의 진심도 섞여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고 아득한 경보음이 미친 듯이 울리고 있었다. 왜 지금? 왜 전부 다? 내 연금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난 세월 동안 노후 자금으로 꽤 모아두었다. 크지는 않지만 편안한 나만의 집도 있었고 여윳돈도 약간 있었다. 좀 더 생각해 볼게. 결국 나는 그렇게 대답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엄마.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짜증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웃음을 띄었다. 다 엄마를 위한 일이에요. 절 믿으세요. 그날 오후 이준호는 은행 서류가 가득 담긴 봉투를 남기고 떠났다. 내 서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 서류에 서명하면 그는 내 계좌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었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그 종이들을 노려보았다. 마음속 불안이 돌처럼 무거웠다. 그 순간 나는 과거의 여러 실마리들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이준호는 내 연금엔 2배나 되는 월급을 벌었지만 금요일마다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러 올 때면 단 한 번도 빈손으로 오지 않은 적이 없었다. 지난 몇 년간 그는 몇 번이나 내게 급전을 빌려갔지만 한 번도 갚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가 2년 전에 샀던 새 집은 값비싼 수입 가구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나는 그의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전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했다. 지난 6개월간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를 꺼내 한 줄 대조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7만 원의 인출 기록을 발견했다. 도시 반대편에서 인출된 것이었다. 그 시각 나는 분명히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다. 내가 인출했을 리 만무했다.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계속해서 확인해보니 2달 전에도 또 다른 의문의 인출 기록이 있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낯선 계좌로 이체된 기록도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지갑을 움켜쥐었다. 내 현금카드는 늘 그렇듯이 지갑 안에 있었다. 그때 문득 석 달 전 이준호가 내가 샤워하는 틈에 내 지갑을 빌려갔던 것이 떠올랐다. 내가 적어둔 요리 레시피를 확인하고 싶다는 핑계였다. 현실은 무거운 주먹처럼 내 위를 강타했다. 내 친아들이 내 돈을 훔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나는 안으로 달려들어갔다. 젊은 은행 지점장은 이준호와 비슷한 또래였다. 내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는 동정심과 곤혹스러움이 뒤섞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숙화 어머님,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가족 간의 재정 사기는 매우 흔하며 특히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공식적으로 신고하시겠어요? 신고? 내 친아들을 신고하라고. 밤새도록 열이 펄펄 끓는 그를 안고 흔들며 달래던 아이. 선수 슈퍼히어로 망토를 만들어 주었던 아이. 그를 위해 세상이 부당함에 맞서 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던 아이를. 아니요. 나는 목구멍에 걸린 덩어리를 억지로 삼키며 대답했다. 지금은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새 카드를 발급받고 싶을 뿐입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망설였다. 제 명의로 제가 모르는 다른 계좌나 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조사 결과는 내 깊은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신청한 적 없는 신용카드가 이미 300만 원이나 한도 초과 상태였다. 주소가 우리 집이 아닌 이준호의 집으로 등록된 전기, 요금 청구서도 있었다. 최악은 1년 전 내 명의로 빌린 2천만 원의 신용대출이었다. 이는 이미 내 신용등급을 심각하게 훼손한 상태였다. 그날 아침 은행을 나서면서 나는 순식간에 10살은 늙어버린 기분이었다. 나는 정처 없이 서울 시내를 걸으며 내가 직접 키웠고 나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그 아이가 어떻게 친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낯선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하려 했었다. 그날 오후 이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지만 나는 바로 음성사서함으로 연결했다. 그의 메시지는 간결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사인한 서류 가지러 갈게요. 다 준비해뒀으니 다음 달부터 송금 시작하면 돼요. 그 순간 나는 결심했다.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수없이 많은 전화를 걸었다. 이사업체, 은행 지점장이 추천해준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다음 날 저녁, 이준호가 평소처럼 금요일 저녁 무료 식사를 하러 제 시간에 우리 집에 나타났을 때 이번에는 내가 그에게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이준호는 거실 문가에 서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그의 아내 박서연은 그의 어깨 너머로 고개를 내밀고 눈을 휘둥그레 떴다. 엄마, 무슨 일이야? 가구는 다 어디 갔어요? TV는요? 그의 목소리는 걱정과 비난 사이를 오갔다. 나는 집에 남은 유일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낡은 식탁 의자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에 의도적으로 놓여 있었다. 나는 평온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이었다. 팔았어.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팔았다고요? 뭘 팔아요? 왜요? 이준호는 거실로 뛰어 들어와 가구가 어딘가에 숨어 숨바꼭질이라도 하는 양 사방을 둘러보았다. 돈이 필요했어.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며 설명했다. 네가 내 재정을 관리하겠다고 했으니 우선 내 손에 현금이 좀 있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 그의 얼굴에 떠오른 혼란은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다. 내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노였다. 날 것 그대로의 통제불능의 섬뜩한 분노. 한순간 나는 내 아들을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미쳤어요, 엄마. 그는 소리쳤다. 앞으로 금요일마다
우리가 저녁 먹으러 오면 지휘는 어떻게 봐요? 이 집에서 어떻게 편히 쉬어요? 그 몇 마디는 번개처럼 모든 것을 밝혀주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집에서 편히 쉬어요? 내가 얼마나 편안하게 지내느냐가 아니라 그들의 편안함이었다. 내 집, 내 재산,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들의 편의를 위해 존재했던 것이다. 박서연이 다가왔다. 하일이 텅 빈 마룻바닥에 긁히는 날카로운 소리를 했다. 축하 엄마, 이건 너무 환단해요.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 보러 온 건 엄마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려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이렇게 우리한테 보답해요. 이기적이야. 이기적이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사이의 공기중에 맴돌았다. 이준호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한 나. 37년간 그의 필요를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했던 나. 그를 대학에 보내기 위해 밤샘 근무를 마다하지 않았던 나에게 이기적이라니. 저녁은 없어.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사실 오늘은 저녁 식사가 없어. 배고프면 나가서 사 먹으렴. 이어진 침묵은 숨막힐 듯 무거웠다. 이준호는 마치 내가 낯선 사람인 양 나를 바라보았다. 어쩌면 나는 정말로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나의 다른 모습이었는지도 모른다. 나 자신조차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한 나의 모습. 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준호가 마침내 차갑게 말했다. 목소리는 계산적이었다. 엄마 같은 나이에 혼자 사는 여자가 정말로 자신을 아끼는 가족이 없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저는 엄마의 유일한 버팀목이에요. 엄마는 이걸 명심해야 해요. 그의 협박은 노골적이었지만 나를 위협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 원래의 의심을 확증해 주었을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내가 키운 그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채굴 가능한 자원으로 여기는 남자였다. 현금 인출기, 편리한 도구. 그들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아래층에서 자동차 엔진이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마침내 나는 혼자 남았다.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그제야 내가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절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가구는 없지만 추억으로 가득 찬 텅 빈 집에서 나는 이 배신이 얼마나 깊은지 깨닫기 시작했다. 돈뿐만이 아니었다. 신뢰였다. 사랑이었다. 모자 관계의 신성함이었다.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이준호는 여러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모두 받지 않았다. 대신 나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랐다. 먼저 나는 승인되지 않은 모든 인출 기록, 모든 사기 계좌, 내 모르게 유용된 모든 돈을 정리했다. 총금액에 나는 숨을 들이켰다. 지난 3년간 총 수천만 원이 유용되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아닐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수년간 조심스럽게 모아온 저축이었다. 매일의 희생이었고 모든 것을 가질 수 없었기에 필수품들 사이에서 내려야 했던 어려운 선택들이었다. 증거를 정리하면서 나는 우리 모자의 역사를 되짚어 보았다. 그가 태어나던 날 얼굴은 새빨개졌고 울음소리는 우렁찼다. 마치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항의하는 듯했다. 내가 병원에서 밤샘 근무를 하던 밤들,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를 이웃에게 맡겨야 했던 기억들. 두 번째 결혼 기회를 거절했던 것도 상대방이 다른 아이를 키우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그가 8살이 될 때까지 작은 원룸에서 엄마와 아들이 같은 침대에서 잠들었다. 더 큰 집을 빌릴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중학생 때 그가 비싼 브랜드 운동화를 사달라고 졸랐던 것이 기억났다. 그 신발은 내 반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지만 나는 그를 위해 사주었다. 친구들 앞에서 기죽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리고 그 사립대학교 학비는 내가 10년 동안 대출금을 갚아야 했다. 졸업 후 5년 동안 그는 집에 얹혀 살며 한 푼도 생활비를 내지 않고 자신의 돈만 모았고 나는 모든 생활비를 부담했다. 그런데 그는 이 모든 것에 어떻게 보답했는가? 내가 늙어가기 시작하자 내 돈을 훔치고 매주 금요일마다 나를 무료 식단처럼 이용했으며 남아있는 내 노후 자금마저 가로챌 계획을 세웠다. 며칠 후 이준호는 예고 없이 찾아왔다. 이번에는 훨씬 침착해 보였다.
나를 조종하려 할 때 쓰던 연습한 듯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엄마, 우리 성인답게 제대로 대화해요. 드가 말했다. 엄마가 충동적으로 가구를 팔아버린 건 분명 잘못된 결정을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엄마에게 제 도움이 필요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로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자세히 그를 본 적이 없었다. 나는 그의 눈에 비치는 허영심을 보았다. 그가 입은 값비싼 옷, 손목의 명품 시계. 나는 그가 변해버린 이 남자를 보았다. 나의 희생 덕분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받고 올라선 남자. 좋아.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나는 그 인출 기록들을 알고 있어. 그 신용카드도 알고 전기요금 청구서도 알아. 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어.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며 대답했다. 나는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어. 변호사와도 상담했어. 네가 한 일은 사기야, 이준호. 그건 범죄라고.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엄마가 저한테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그래, 넌 내 아들이지.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네가 내게 주지 않았던 선택권을 줄 거야. 네가 훔쳐간 돈 전부를 원금과 이자를 붙여 갚거나 아니면 내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그의 반응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처음에는 부인, 이어서 분노, 그리고 내가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을 때 악랄한 협박으로 변했다. 후회할 거예요. 아무도 엄마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엄마가 노망났다고 생각할 거라고요. 나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나는 모든 거래 내역서를 가지고 있어, 이준호. 은행과의 대화, 녹음도 있어. 네가 가져간 모든 돈에 대한 서류 증거도 있어. 이건 말싸움이 아니야. 네가 철옹성 같은 사실에 맞서는 거야. 그는 분노에 차 뛰쳐나갔고 문을 닫는 힘이 너무 강해서 문틀이 부서지는 줄 알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죄책감도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다. 이어지는 며칠 동안 이준호는 친척과 친구들에게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자신의 늙은 어머니가 정신이 혼미해지기 시작했고 자신은 그저 돕고 싶었을 뿐이라며 사랑하는 사람이 판단력을 잃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썼다. 그의 친구들, 심지어 그를 어릴 적부터 봐온 옛 이웃들까지 모두 동정심을 표하며 이 어려운 시기에 그를 격려했다. 아무도 내 입장을 물어보지 않았다. 바로 그때 나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사랑 때문에 억울함을 참아내는 비련의 엄마 역할은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 이제는 반격할 때였다. 첫 번째 단계는 은행에 공식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단계는 사기죄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단계는 내가 결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하는 것이었다. 이준호가 한 짓을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것. 법적 절차를 밟는 동시에 나는 가구를 판 돈을 다른 은행 계좌로 옮겼다. 이준호에게서도 고통스러운 기억들에게서도 멀리 떨어진 다른 행정구역의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내 남은 생은 무엇을 원할까? 65살에 거의 맨바닥에서 시작하여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까? 답은 변호사 사무실 대기실에 노인 전단지에 있었다. 다시 시작하기에 늦은 때란 없습니다. 그것은 노년층을 위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 광고였다. 나는 그 화려한 종이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다시 시작이라는 단어는 이 나이에 내 삶에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다. 이어지는 석 달은 내 인생에서 가장 격렬하고 전환점이 되는 시간이었다. 이준호에 대한 법적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는 동안 나는 제자리에 머물지 않기로 결심했다.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려면 목표와 결심을 가지고 해야 했다. 나는 그 창업 강좌에 등록했다. 첫 수업날 나는 교실 맨 뒷줄에 앉았다. 주위에는 나와 비슷하거나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 새겨진 주름은 인생 이야기를 가득 담고 있었지만 나처럼 그들은 삶의
더 많은 가능성이 있다고 믿었기에 이곳에 앉아 있었다. 왜 여기에 오셨나요? 열정적인 중년 남자 강사가 물었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마른 머리를 거치기도 전에 튀어나왔다. 저는 아들이 아니라 도둑을 키웠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엄마라는 역할 외에 제가 누구인지 찾아야 합니다. 현장에는 잠시 놀라운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예상치 못한 반응이 터져 나왔다. 박수, 이해하는 눈빛, 그리고 지지하는 고개 끄덕임. 그 순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곳의 많은 사람들도 배신, 상실, 실망을 겪은 후 다시 시작하기를 선택한 이들이었다. 강좌를 통해 나는 수십 년 동안 잠자고 있던 열정을 되찾았다. 젊었을 때 이준호가 태어나기 전 나는 수제 디저트를 만드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할머니, 뛰어난 솜씨를 가진 분이셨던 나의 할머니께서는 많은 전통 레시피를 가르쳐 주셨다. 나는 수년 동안 그 레시피들을 계속해서 계량했지만 삶이 싱글맘으로서의 생존 투쟁으로 변한 후 그 기쁨은 생존의 필요에 밀려났다. 강사와 동료들의 격려를 받으며 나는 다시 디저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업에 가져가 나눠 먹는 정도였지만 나중에는 작은 주문도 받기 시작했다. 그 수제 타르트, 진한 초콜릿 트러플볼, 그리고 개량된 옛날 케이크와 코코넛 푸딩은 내 손에서 단순한 디저트가 아니었다. 그것은 나의 독립선언이었다.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모든 판매는 온전히 나의 것을 의미했다. 그것은 이준호가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었다. 나의 솜씨, 나의 창의력, 나의 노동에서 비롯된 것이었기 때문이다. 동시에 법적 절차는 이준호의 더 많은 배신을 드러냈다. 변호사는 그가 내 모르게 내 이름으로 보증을 서서 자신의 집을 꾸미기 위한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또 내 명의로 등록된 보조카드로 온라인에서 마구 쇼핑을 했다. 그가 나의 신뢰를 체계적으로 남용한 정도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했다. 증거는 명백했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다. 결국 이준호의 변호사는 합의를 제안했다. 그는 훔쳐간 수천만 원을 원금과 이자를 붙여 갚고 추가로 1,200만 원의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며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인정하여 내 명예를 회복시키고 내 신용 기록을 복구하겠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내가 빌린 공유 주방에서 디저트를 만들고 있었다. 내 손은 밀가루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 중에는 계피와 레몬 향이 가득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해방감과 동시에 슬픔이었다. 해방감은 정의가 실현되었기 때문이었고 슬픔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완전히 깨져버린 모자 관계를 고칠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날 밤 이준호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몇 주 동안 그의 연락을 무시한 끝에 나는 전화를 받기로 결심했다. 그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다. 이전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더 낮고 침울했다. 어머, 내일 전에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둘이서만요. 나는 망설였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은 그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믿고 싶었다. 내가 키웠고 여전히 깊이 사랑하는 그 아이가 나를 배신한 남자 안에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고. 뭘 얘기하니 이준호? 우리 관계를 다시 세우는 것에 대해요. 제가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엄마는 제 엄마잖아요. 우리 사이는 영원히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눈을 감고 이 말들의 무게를 느꼈다. 거의 40년 동안 우리는 내 필요가 항상 그의 뒤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내 꿈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내 삶은 그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다. 아니, 이준호. 나는 마침내 대답했다. 이제 우리는 없어. 이제 네가 선택한 결과에 직면해야 할 너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나만 있을 뿐이야. 그는 항의하고 애원하며 이전처럼 감정적으로 나를 억압하려 했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변해 있었다. 그의 말은 더 이상 내 마음이나 내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 잘 자 이준호. 나는 전화를 끊고 다시 타르트 반죽을 밀기 시작했다.
반죽을 평평하게 밀고 완벽한 원형으로 자르고 진한 속을 채워넣는 규칙적인 모든 동작은 일종의 확신이었다. 완성된 모든 디저트는 내 두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회의 내내 이준호는 내 시선을 피했다. 변호사들이 질문할 때 그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했다. 그의 아내 박서연은 나타나지 않았다. 모든 것이 끝나고 변호사들이 서류를 복사하러 나갔을 때 우리는 회의실에 몇 분 동안 단둘이 남았다. 무거운 침묵이 우리 사이에 흘렀다. 왜 그랬니, 이준호? 나는 마침내 물었다. 분노나 비난이 아니라 진심 어린 의문이었다. 넌 괜찮은 직업도 있고 좋은 집도 있는데 왜 친엄마의 돈을 훔쳤니? 그는 고개를 숙이고 가지런히 빗어 넘긴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렸다.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편해서 그랬어요. 엄마는 늘 거기에 있었고 뭐든 다 줄 것 같았고 엄마는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한 번도 계절을 확인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일종의 권리가 됐어요. 마치 엄마가 가진 모든 것에 제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 잔인하고 단순한 대답은 내 뺨을 후려치는 것 같았다. 나는 한 번도 묻지 않았고 한 번도 계절을 확인하지 않았다. 그를 무조건적으로 믿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내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 금요일 저녁 식사는 나랑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왜 매주 하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다. 그 무심한 동작이 모든 답을 알려주었다. 편하잖아요. 게다가 무료고. 그것은 오직 그에게만 유리한 습관이었고 나에게는 아무런 이득도 없었다. 그날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상당한 금액이 적힌 수표와 내 이름이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나는 예상했던 승리감을 느끼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만큼 강력한 다른 것을 느꼈다. 자유, 실망, 배신, 그리고 거짓된 희망의 짐에서 벗어난 자유. 이어지는 몇 달 동안 내 수제 디저트 사업은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했다. 처음에는 지역 시장에서 작은 노점만 운영했지만 점차 인근 카페에도 납품하게 되었다. 나는 팬페이지도 만들었는데 한 지역 인플루언서가 내 수제 타르트를 먹어보고 도시의 최고의 맛이라고 극찬한 후 팔로워 수가 폭증했고 주문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그 합의금과 디저트 판매로 쌓인 이윤으로 나는 마침내 강변 아파트 단지에 작은 아파트를 구입했다. 호화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온전히 나의 것이었다. 나는 단순하고 아늑하게 꾸몄고 늘 시도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던 활기찬 색상으로 벽을 칠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설이 완비된 주방도 만들었다. 합의 후 이준호는 몇 번 연락을 해왔다. 생일에는 선물을 보냈고 명절에는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늘 정중하지만 거리를 둔 답장을 보내며 넘을 수 없는 선을 지켰다. 일부 친척과 친구들은 내가 왜 그렇게 냉정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네 아들이잖아. 그들은 놀라서 말했다. 가족은 평생 가는 거잖아.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했다. 네, 그는 제 아들이죠. 그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랑의 학대를 용인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랑에는 존중과 경계가 포함되죠. 어느 일요일 오후 단골 손님의 웨딩 디저트 주문을 만드느라 바쁠 때 초인종이 울렸다. 온 사람은 다름 아닌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혼자였다. 이준호는 데려오지 않았다. 명품 정장 차림으로 내 소박한 아파트 문 앞에 서 있는 그녀는 어딘가 불편해 보였다. 들어가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에는 이전의 오만함이 사라져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이 염려를 이겼다.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하며 커피를 마시겠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거절했다. 제가 온 건 엄마에게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그녀는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준호와 제가 이혼 소송 중이에요. 이 소식은 나를 그다지 놀라게 하지 않았다. 유감스럽네요. 나는 대답했다. 그때 해야 할 의례적인 말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유감스러워할 필요 없어요. 그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속은 게 엄마뿐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도 있었고 비자금을 숨기고 있었어요. 직장, 재정 상태, 심지어 모든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 패턴은 너무나 익숙했다. 제가 온 건 엄마가 그때 떠난 선택이 옳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예요.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때는 엄마가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과장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요. 어찌된 일인지 매주 금요일마다 공짜밥을 먹으러 오고 나를 이기적이라고 비난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은 내게 뒤늦은 평온함을 가져다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해줘서 고마워.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떠나기 전 박사연은 걸음을 멈추고 조리대 위에 놓인 준비된 디저트 상자를 바라보았다. 엄마는 행복해 보여요. 그녀가 말했다. 난 행복해. 나는 그 디저트들을 바라보며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이 65살에 상상했던 삶은 아니었지만 나는 정말로 행복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주방으로 돌아가 웨딩 디저트를 계속 만들었다. 모든 동작은 정교했고 모든 디저트는 완벽했다. 마치 내가 재건하고 있는 내 삶처럼. 어쩌면 전통적인 정의의 완벽함은 아닐지라도 나에게는 이것이 완벽이었다. 그날 밤 나는 아파트의 작은 발코니에 앉아 멀리서 들려오는 강물 소리를 들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내가 직접 만든 수제 타르트 한 조각을 음미하며 하늘이 주황색과 분홍색으로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 나는 한때 아기를 품에 안고 마음의 꿈을 품었던 젊은 엄마를 떠올렸다. 희생했던 세월, 잠 못 이루던 밤들, 이준호에게 모든 것을 주기 위해 아꼈던 모든 식사를 떠올렸다. 그리고 지금의 나, 더 현명하고 더 강하며 마침내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나를 생각했다. 합의서에 서명한 지 1년이 지났다. 가을이 다시 찾아왔고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길가에는 낙엽이 흩날렸다. 내 디저트 사업, 수화의 수제 디저트는 더 이상 팬페이지나 시장의 작은 노점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시내 중심가에 실제 가게를 소유하고 있었다. 커다란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진열대에 화려하고 먹음직스러운 디저트들을 비췄다. 어느 월요일 아침 나는 반죽을 미느라 바빴다. 초인종이 울렸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평소에는 10시에 문을 열었다. 나는 손에 밀가루를 닦고 문을 열었다. 놀랍게도 문 밖에는 미숙 언니가 서 있었다. 옛집에 살 때의 오랜 이웃이었다. 내가 이사한 후 1년 동안 우리는 서로 보지 못했다. 축하야. 그녀는 소리치며 팔을 벌려 나를 크게 안아주었다. 드디어 찾았네. 여기 너무 예쁘다. 나도 기쁘게 그녀를 안아주었다. 이준호 사건이 터진 후 미숙 언니는 편을 들지 않은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다. 들어와. 나는 그녀를 가게 뒤편의 휴게실로 안내했다. 방금 커피 끓였는데 한 잔 마실래? 어제 막 구운 에그타르트도 있어. 우리는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숙 언니는 옛 동네의 소문들을 전해주었다. 누구네 집은 어떻게 됐고 누구네 집은 새 가게를 열었다는 이야기들. 그 느낌은 묘했다. 그 세상은 익숙하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마치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처럼. 그럼 이준호는? 그녀가 마침내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알고 있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연락 안 해.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박서연 말로는 이혼 후에 집을 팔고 다른 도시로 이사 갔대. 새 직장을 구한 것 같던데. 나머지는 나도 잘 몰라. 미숙 언니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친아들과 연락을 끊는 건 정말 힘들었을 거야. 평생 내가 한 일 중에 가장 어려운 결정이었어. 나는 창밖에 북적이는 거리를 바라보며 인정했다. 하지만 결국에는 해야 할 일이었어. 독이 되는 사람들은 삶에서 제거해야 해.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이기에 상처는 더 깊으니까. 숙화야, 너 달라 보인다. 미숙 언니가 나를 유심히 관찰했다. 더 가볍고
더 자신감 있어졌어. 나는 웃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기 때문이었다. 내가 더 나은 대접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야. 남은 부스러기만 받을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평생 나 자신을 뒷전으로 밀었어. 처음에는 생존을 위해서였지. 싱글맘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으니까. 그러다가 습관이 됐어. 나중에는 덫이 됐지. 사랑이 무한한 희생이라고 착각하는 것. 좋은 엄마가 되려면 경계가 없어야 한다고 착각하는 것. 늙는다는 것은 자식들이 던져주는 작은 관심이라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미라고 착각하는 것. 비록 그 관심의 학대가 동반될지라도. 미숙언니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다. 우리 세대 많은 사람들이 이 덫에 빠졌어. 나 자신도 그렇고. 그때 문 밖에 풍경종이 울리며 우리의 대화를 방해했다. 젊은 여성이 들어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사방을 둘러보았다. 죄송하지만 손님을 좀 맞이해야 했어요. 그 손님은 예비 신부로 웨딩 디저트에 대해 문의하러 온 것이었다. 우리가 맛과 수량을 논의하는 동안 나는 미숙 언니가 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손님이 주문을 확정하고 떠난 후 미숙 언니가 다가왔다. 너는 네 자리를 찾았구나. 그녀가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응, 찾았어. 나는 확인하듯 말했다. 66살에 너가 상상이나 했겠어. 미숙 언니가 떠난 후 나는 주방으로 돌아가 일을 계속했다. 이제 모든 동작이 너무나 숙련되어 심지어 약간의 즐거움까지 느껴졌다. 일하면서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정말 쉽지 않았다. 밤새 울다가 깨어난 적도 여러 번이었다. 가슴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았다. 몇 번이나 이준우에게 전화할 뻔했고 화합이 최고라는 일습관에 굴복할 뻔했다. 내가 너무 냉정한 것은 아닌지,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의심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그 은행 거래 내역서, 위조된 서류들, 그리고 내 재정을 가로챌 기회들, 세우던 그의 냉혹한 계산을 떠올렸다. 그러면 내 결심은 다시 굳어졌다. 합을 후첫 달이 가장 힘들었다. 나는 돈의 일부로 공유 주방을 빌려 매주 4일 동안 디저트를 만들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심지어 손해를 보기도 했다. 나는 한때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이 나이에 다시 사업을 시작하려는 것이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다. 숙화야, 너 몇 살이야? 공유 주방에서 수제잼을 만들던 80살의 김채원 할머니가 나를 일깨워 주었다. 65이요. 그녀는 코에 걸친 돋보기를 밀어 올렸다. 넌 앞으로 30년은 더 살 수 있어. 그 시간을 과거를 한탄하며 보낼 거야. 아니면 새로운 것을 만들 거야? 그녀의 말은 직설적이고 날카로웠지만 바로 나에게 필요한 따끔한 충고였다. 이어지는 일주일 동안 나는 포장을 개량하고 명함을 인쇄했으며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전환점은 정희진 언니, 인근의 고급 카페 사장님이 내 타르트를 맛본 후 나타났다. 그녀는 가게에서 팔기 위해 주문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음식 축제에도 나를 초대했다. 바로 그곳에서 내 디저트는 그 인플루언서에게 발굴되었고 그 후 눈덩이처럼 주문이 불어났다. 일주일에 몇 개였던 주문이 하루에 여러 개로 바뀌었다. 반년 후 나는 이 가게를 빌렸다. 나의 피난처, 나의 버팀목, 초인종 소리가 나를 현실로 불러들였다. 더 많은 손님들이 들어왔다. 오전은 오후가 되고 오후는 눈 깜짝할 새 저녁이 되었다. 마침내 문패를 휴식 중으로 돌려놓았을 때 몸은 피곤했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나는 매일처럼 집으로 걸어갔다. 집에서 가게까지는 걸어서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몸을 풀고 생각을 정리하기에 좋았다. 공원을 지나갈 때면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곤 했다. 때로는 이런 가족들을 보면서 마음이 시큰거릴 때도 있었다. 언젠가 손주가 생길까? 이준호는 다시 결혼할까? 우리는 언젠가 화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내 나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인생에는 대본이 없어. 때로는 우리가 상상했던 이야기가 다시 쓰여야 해. 행복한 결말이 동화 속처럼 완벽하지는 않아.
나의 행복한 결말은 바로 지금 매일매일 쌓여가고 있어. 손님들이 디저트를 먹고 짓는 미소 속에서, 내가 공급업체와 이웃들과 쌓아가는 우정 속에서, 자유롭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그 든든함 속에서, 집에 돌아와 우편함에서 편지를 발견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익숙한 글씨로 내 이름과 주소가 쓰여 있었다. 이준호의 글씨였다. 나는 잠시 아파트 문 앞에서 그 편지를 노려보았다. 마치 위험한 물건이냐. 내 안의 어떤 부분은 그냥 찢어버리고 싶었다. 다른 부분은 그의 소식을 알고 싶었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김이라도 보고 싶었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가 식탁 위에 편지를 놓았다. 차를 끓이고 샤워를 하고 물 좀 먹었다. 편지는 내내 그 자리에 조용히 놓여 있었다. 마침내 나는 앉아서 그것을 뜯었다. 안에는 손글씨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갓난아기 이준호를 안고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는 내 모습이었다. 초보 엄마 특유의 피로와 기쁨이 담겨 있었다. 편지는 짧았다.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답장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6달 전부터 심리 상담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왜 저에게 가장 많은 희생을 해주신 분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압니다. 신뢰를 다시 쌓는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면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제가 먼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엄마 가게를 봤어요. 어째 보여요. 엄마가 만드는 디저트가 세계 최고라는 걸 저는 늘 알고 있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을지 모르지만요. 이준호 드림. 나는 몇 번이나 편지를 읽으며 그 안에 어떤 술수나 계산이 숨어 있는지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런 것은 없는 듯 했다.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변명도 없었으며 화해를 암시하는 은근한 요구도 없었다. 나는 편지를 중요한 서류를 넣어두는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나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어쩌면 영원히 준비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변했다. 내 안에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씁쓸한 응어리가 조금 풀렸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변화가 가능하다는 인정이었다. 미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인정이었다. 66살이 되어서도 삶은 여전히 놀라움으로 가득하다는 인정이었다. 다음 해봄, 내 작은 가게는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장사가 너무 잘 되어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다. 특히 세 곳의 카페에 납품을 시작한 후부터는 더욱 그랬다. 평생 처음으로 나는 직원을 고용해야 했다. 이 생각에 나는 긴장했다. 사장이 되는 것은 내 인생 계획에 전혀 없었다. 이전에는 간호사로서 명령에 따랐고 엄마로서는 사람을 돌보는 역할을 했지. 이끄는 사람이 아니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매주 아침 식사를 함께 할 때 정유진 언니가 말했다. 이것은 이미 우리 매주의 고정 일정이 되었다. 직원을 고용해. 그들에게 네 레시피를 가르치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봐. 하지만 레시피는 내 모든 것인데. 나는 커피를 휘저으며 솔직하게 말했다. 만약 그 사람이 손버릇이 나쁘면 어떡해? 내 레시피를 훔쳐서 가게를 열고 나랑 경쟁하면 어떡해? 유진 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첫째, 그럴 확률은 아주 낮아. 둘째, 설령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아무도 너처럼 만들 수는 없을 거야. 속화야, 네 디저트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그걸 레시피에 쓸 수 없는 것이야. 그녀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늘 옳았다. 유진 언니는 신대였고 20년 동안 사업을 해왔다. 그녀는 내 사업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멘토이자 친구였다. 그녀가 계약서 읽는 법, 가격 책정, 재고 관리 등 내가 전혀 몰랐던 것들을 가르쳐 주었다. 며칠 후 나는 진열창에 작은 구인 공고를 붙였다. 디저트 보조 모집, 경력 무관, 필수 조건, 디저트에 대한 열정. 나는 5명을 면접 보았다. 모두 나쁘지 않았지만 결국 23살의 조리학과 졸업생 김소은이 내 눈길을 사로잡았다. 어쩌면
그녀의 진심 어린 열정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가 내 디저트를 맛볼 때 눈이 반짝이던 모습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니면 어릴 적 할머니와 함께 초콜릿볼을 만들었던 이야기를 나누던 모습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 너는 학력도 있는데 왜 이런 작은 가게에서 일하고 싶니? 큰 호텔에 갈 수도 있잖아.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작은 가게라서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저는 진심으로 디저트를 만드는 사람에게 배우고 싶어요. 큰 호텔에서는 그저 생산 라인의 로봇이 될 뿐일 거예요. 나는 그날 바로 그녀를 채용했다. 그것은 내가 내린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 소은은 가게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아이디어, 젊은 활력,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전문 지식까지 가져다 주었다. 나는 그녀에게 전통적인 솜씨, 타르트와 코코넛 푸딩의 비법을 가르쳤고 그녀는 나에게 소셜미디어 운영법, 먹음직스러운 사진 찍는 법, 팬들과 소통하는 법을 가르쳤다. 수커 언니, 언니가 타르트 만드는 영상 하나 찍어야 해요. 어느 날 아침 그녀가 주장했다. 사람들은 제작 과정을 보는 걸 좋아해요. 특히 언니처럼 경험 많은 장인이 전통적인 기술을 보여주는 걸요. 영상? 아무도 백발의 할머니가 디저트 만드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거야. 나는 반쯤 농담으로 반대했다. 언니는 몰라요. 소은은 고개를 저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진정성, 이야기, 진짜 기술. 사람들은 이미 완벽하게 꾸며진 것들은 질렸다고요. 나는 마지못해 동의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부드러운 음악과 설명 자막이 붙은 그 영상은 이틀 만에 5,000회 조회수를 돌파했다. 댓글창은 찬사로 가득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영상이 자신의 할머니나 엄마를 떠올리게 한다고도 했다. 아츠? 소은은 의기양양하게 웃었다. 언니는 그저 디저트 장인이 아니에요. 디저트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라고요. 이 개념, 즉 내 디저트가 이야기이고 모든 레시피가 추억을 담고 있다는 생각은 내 마음에 깊이 와닿았다. 나는 주문에 작은 카드를 동봉하여 각 디저트의 유래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손님들은 이 아이디어를 너무나 좋아했다. 많은 사람들이 맛뿐만 아니라 그 연결감 때문에 다시 찾아왔다. 반년 후 우리는 사업을 확장하여 옆가게를 빌려 내부를 터서 홀 공간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2명을 더 고용했다. 한 명은 홀을 담당하는 젊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나처럼 디저트에서 제2의 삶을 찾은 은퇴한 아주머니였다. 내 일상은 변했다. 이제 나는 혼자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팀을 이끌고 있었다. 더 이상 손님이 없을까봐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물량을 다 만들지 못할까봐 걱정했다. 어느 특히 바쁜 오후 우리가 대량의 웨딩 디저트 주문을 만들고 있을 때 소은이 주방으로 뛰어들어왔다. 수카 언니, 밖에 어떤 남자분이 언니를 찾아요. 자기 아들이라고 하던데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 그 대치 이후 거의 2년, 그 편지 이후 1년이 지났다. 바쁘다고 전해줘. 나는 본능적으로 대답했다. 오래된 방어, 기재가 즉시 작동했다. 소은은 잠시 망설였다. 그분 굉장히 초조해 보여요. 딱 5분만 달라고 하던데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내 안의 어떤 부분은 주방에 숨고 싶었지만 더 강력한 다른 부분은 내가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홀에서 보자고 전해줘. 5분만 달라고. 나는 그 5분 동안 용모를 정리하고 손을 씻고 앞치마를 벗고 새하얀 머리카락을 쓸어 올렸다. 거울 속에 나 자신을 바라보았다. 나이든 얼굴이었지만 2년 전보다 더 자신감 있고 평온해 보였다. 이준호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초조하게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는 말랐고 늙어 보였다. 안녕, 이준호. 나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는 놀란 듯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예전에 나약한 엄마를 기대하고 있었을 것이다. 엄마. 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달라 보이네요. 발라졌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무슨 일로 찾아왔니? 그는 내 직설적인 태도에 놀란 듯했다. 예전의 이준호라면 이미 대화의 흐름을 장악했을 테지만 지금의 이준호는 매우 불안해 보였다. 그냥
엄마를 보러 왔어요.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요. 이 가게에 정말 놀랍네요. 나는 이런 사업을 만들 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겠지. 내가 그의 말을 맞췄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는 황급히 해명했다. 엄마는 예전에는 늘 피곤하고 체념한 듯 보였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나는 웃었다. 그래, 살아있지.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서운이 커피 2잔과 디저트 한 접시를 가져왔다. 서비스예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내가 괜찮은지 확인하는 듯했다.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저 아직 상담받고 있어요. 이준호가 입을 열었다. 2년 동안요. 제가 누구인지, 무슨 짓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마주하는 건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니? 나는 수년간 나를 괴롭혔던 질문을 던졌다. 그는 커피를 응시했다. 처음에는 그냥 편해서 그랬어요. 엄마는 늘 거기에 있었고 뭐든 다 줄 것 같았고 한 번도 묻지 않았으니까요. 나중에는 제 머릿속에서는 그게 일종의 권리가 됐어요. 마치 엄마가 가진 모든 것에 제가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이 노골적인 진실은 너무나 상처가 되었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다. 심리상담사가 제가 자기애적 특성이 있다고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제가 자라면서 세상과 엄마가 저를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했대요. 저는 진정한 공감 능력을 키우지 못했고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모든 것이 이해가 되었다.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건 아니에요. 그가 말했다. 이 말은 나를 약간 놀라게 했다. 어떤 일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제가 온 건 치료의 일부예요. 제가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끼친 해악을 인정하고 있어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이 변해 있었다. 그는 내가 알던 그 이진호가 아니었다. 이 남자는 더 인간다워 보였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결함이 있는 인간. 네가 도움을 구해서 정말 기쁘다. 나는 마침내 말했다. 정말 고마워. 엄마,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엄마가 저를 만나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모든 일에 대해 직접 사과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변했다. 아직 용서도 아니었고 화해도 아니었다. 하지만 상호 인정이었다. 엄마 디저트는 여전히 최고예요. 그가 코코넛 푸딩 한 조각을 맛보며 말했다. 어릴 때 엄마가 매주 일요일 저녁마다 이거 만들어줬던 거 기억나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기억이 되살아났다. 주방 구경을 해? 나는 충동적으로 제안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줄게. 그의 눈이 반짝였다. 기꺼이요. 나는 그를 나의 작은 왕국으로 안내하며 팀원들을 소개하고 새로운 장비들을 보여주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존경심을 드러냈다. 엄마는 정말 멋진 사업을 일구셨네요. 우리가 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가 말했다. 자랑스러워요. 그 말은 진심으로 들렸다. 고마워. 나는 대답했고 덧붙였다. 다음에 원하면 언제든지 다시 와서 커피 마시며 이야기해도 돼. 이것은 그를 옛 관계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착취가 아닌 존중. 네. 그가 나지막이 대답했다. 그날 그를 배웅한 후 극적인 포옹은 없었다. 다만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에는 공간이 있다는 평온한 인식이 있을 뿐이었다. 수카 언니 괜찮으세요? 소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주 좋아. 나는 밀대를 들고 웃었다. 정말 좋아. 이것은 진실이었다. 진정한 해방은 이준호를 영원히 제거하는 것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경계를 설정하고 나 자신을 최우선으로 둘 수 있는 나의 능력에 있었다. 소은아, 우리 사업을 확장해야 할 것 같아. 디저트 클래스를 시작하는 건 어때? 레시피뿐만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도 공유하는 거야. 그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모두들 앞다투어 등록할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새로운 장을 상상했다. 단순히 엄마가 아닌 사장이 아닌 전수자로서 자신의 이야기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성으로서의 새로운 장을.
이어지는 3년 동안 내 삶은 또 한 번 크게 변화했다. 스콰이 수제 디저트는 도시의 명소가 되었고 디저트 클래스는 등록하려면 석 달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누가 내가 70살의 인플루언서가 될 줄 알았겠어? 나는 매주 아침 식사 자리에서 유진 언니에게 농담처럼 말했다. 우리 손녀가 내가 대건 났대. 손녀라는 단어는 나에게 여전히 신기했다. 채은, 이준호처럼 깊고 커다란 눈을 가진 4살배기 여자아이가 2년 전 내 삶에 들어왔다. 그때 이준호가 전화로 여자친구가 임신했다고 알려주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는 전화로 말했다. 그냥 엄마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만약 엄마가 채은이의 인생에 참여하고 싶다면요. 나는 석 달 된 채은이를 보러 갔다. 그 보드라운 작은 생명을 안고 이준호와 그의 엄마의 특징이 섞인 작은 얼굴을 바라보았다. 안녕, 채은아.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할머니야. 우리 관계는 천천히 발전했다. 가끔씩 찾아갔지만 나는 늘 경계를 지켰다. 나는 더 이상 그 누구도, 심지어 이 순진한 아이조차도 내 가치를 정의하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와 이준호의 관계는 여전히 복잡했다. 때로는 평범한 모자처럼 대화했지만 때로는 옛 긴장감이 다시 떠오르곤 했다. 그럴 때면 나는 단호하게 새로운 규칙을 상기시켰다. 엄마는 저를 영원히 완전히 믿지 않을 거죠? 내가 그가 가게 장부를 도와주겠다는 것을 거절했을 때 그가 물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워.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만들 수 없다는 뜻은 아니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현실을 받아들였다. 우리 관계는 재건된 다리 같았다. 쓸 수는 있지만 균열이 보이고 제한된 하중만 견딜 수 있는. 그날 봄 나는 유진 언니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소은이가 동업을 하고 싶어 한다고. 그녀는 분점을 내고 싶어 하고 요리책도 내고 싶다며 멋진 사업 계획서를 가져왔다고. 그럼 뭘 두려워하는 건데? 유진 언니가 물었다. 두려워. 나는 인정했다. 통제력을 잃을까봐 두려워. 한 번 놓으면 또 빼앗길까봐 두려워. 유진 언니는 내 손을 잡았다. 수과야. 이준호 일은 예외적인 경우였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야. 소은이는 지난 몇 년 동안 자신의 충성심과 능력을 증명했잖아. 두려움 때문에 네가 만들어낸 모든 것을 제한하지 마. 그 말은 가게로 돌아오는 내내 나를 따라다녔다. 그날 나는 수업을 하고 있었다. 아래에는 열띤 명예에 집중하는 얼굴들이 있었다. 젊은 사람들도 나이 든 사람들도 모두 에그타르트를 만드는 법을 배우려 노력하고 있었다. 나는 문득 이 모든 것이 나 개인의 것을 넘어섰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은 공동체였다. 일종의 전수였다. 수업이 끝난 후 나는 소은이를 사무실로 불렀다. 누렇게 바랜 공책 한 권을 꺼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우리 할머니 레시피야. 나는 손글씨로 가득한 페이지를 펼쳤다.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 적 없어. 이준호한테도 안 보여줬지. 이건 내 보물이야. 하지만 비밀을 간직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함께 관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걸 깨달았어. 전통은 공유하지 않으며 사라져. 소은은 경외심 어린 눈으로 그 공책을 바라보았다. 수카 언니, 네가 동업을 제안한 것을 받아들일게. 하지만 네가 알아주었으면 좋겠어. 나는 너에게 단순히 사업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전통을 물려주는 거야. 기꺼이 이것을 지켜줄 수 있겠니?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맹세요. 제 것처럼 소중히 다룰게요. 다음 주 우리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내가 51%, 그녀가 49%. 5년 후 모든 것이 순조롭다면 그녀는 20%의 지분을 더 살 수 있을 것이고 그때쯤이면 이 가게는 더 그녀의 것이 될 것이다. 나도 이제 슬슬 은퇴해서 해변을 산책해야지. 가게 이름은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약속했다. 영원히 수과일 수제 디저트일 거예요. 이후 나는 그 레시피들과 그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유진 언니는 나에게 그것을 책으로 쓰라고 설득했다. 이건 단순한 레시피가 아니야. 이건 회고록이야. 여성이 분투기하고 그 책, 달콤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레시피는
내일은 번째 생일에 출판되었다. 그것은 내가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었다. 신간 발표회는 지역 독립서점에서 열렸다. 나는 몇몇 친척과 친구들만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하게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유신 언니, 미숙 언니, 소은과 직원들도 모두 와 있었다. 그리고 내 강연을 들었던 많은 여성들도. 그리고 구석에는 이준호가 채은이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의 여자친구는 옆에 있었다. 내가 연설할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이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65살에 나는 입을 열었다. 저는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유일한 역할은 점점 더 투명해지는 엄마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나는 책을 쓰다듬었다. 이 책은 단순히 디저트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재료들을 되찾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이준호와 눈을 마주쳤다. 비난도 죄책감도 없었다. 다만 우리가 공유했던 경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뿐이었다. 어떤 중요한 교훈은 인생의 후반에 가서야 배울 수 있다. 어떤 배신은 오히려 가장 깊은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다. 채은이가 뒷줄에서 신나게 손을 흔들었다. 이 모든 심오한 진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할머니가 무대 위에 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다. 나는 웃으며 그녀에게 화답했다. 이 책은 전수입니다. 제 소녀에게뿐만 아니라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코 늦지 않습니다. 우리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사인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준호는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왔다. 정말 멋진 강연이었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번에는 그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건 너에게 주는 특별판이야. 나는 사인한 책 한 권을 꺼내 채은이에게 주었다. 네가 크면 읽어봐.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 길, 진정으로 나의 것이 된 이 도시의 밤하늘 아래를 걸으며 나는 지난 몇 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착취당하는 피해자에서 사람들을 격려하는 연설가로 아들을 위해서만 살던 그림자 같은 존재에서 스스로 빛을 발하는 여성으로 70살, 내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 길은 쉽지 않았다. 배신의 고통, 재건의 어려움, 복잡한 관계, 이 모든 것이 아름답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복잡함 속에 아름다움이 있었다. 상처 속에 지혜가 있었다. 집에 돌아와 나는 책을 침대 머리맡에 놓았다. 옆에는 새 사진이 놓여 있었다. 나 채은이, 이준호가 주방에서 얼굴에 밀가루를 묻힌 채 활짝 웃고 있는 사진. 이것은 동화 속처럼 완벽한 결말이 아니었다. 이것은 더 진실하고 더 가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끊임없는 재시작이었고 끊임없는 자기 재창조였다. 이것은 단순히 디저트의 전수가 아니라 존엄, 용기,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멋지게 살아가려는 결심의 전수였다. 이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이야기 중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웠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이곳에서는 공개되지 않는 독점 영상들을 보실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거기서 만나요.